예, 안녕하십니까.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에서 경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편마비 측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거죠. 아예 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힘이 전혀 없는 이런 플래시드한 완전 축 늘어지는 형태도 있지만 그게 어느 시기에 회복이 좀 되면서 팔과 다리의 근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어떤 모션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뻣뻣한 상태로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경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레전트를 할 때 경직과 강직이 굉장히 이제 다른 좀 용어, 정의가 다른데 그것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벌써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직과 강직은 뻣뻣해진 신체의 상태, 즉 근육과 관절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경직은 영어로는 스파스티시티라고 합니다. 신장 반사의 과흥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긴장도로 전반적인 뇌 병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근긴장도가 덜 나타나는 반면에 속도를 주고 순간적으로 확 관절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갑자기 근긴장, 저항을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긴장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주로는 뇌병변, 뇌출혈 등 전반적인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강직은 영어로는 리지디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뻣뻣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관정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죠. 천천히 움직임을 주거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근긴장도를 보이는 것이 강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기저역이나 손의 손상을 가진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뻣뻣해진 팔다리가 일상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경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뇌졸중은 손상 부위에 따라서 운동장애든 후유증이 다양하고 경직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돼서 운동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될 때는 이렇게 굳은 채로 관절이 변형돼 가지고 우리가 굳은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척추 손상이나 뇌졸중 같은 중추신경의 손상 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하지의 근육 반사가 항진돼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 상태로서 관절 운동 범위를 감소시키고 수의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팔다리 운동 기능을 하는 것을 상실하는 그런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경직은 일반적인 관절 주위 조직이 꿋꿋 굳어서 뻣뻣해지는 강직이나 관절 자체 조인트가 구축 변형이 온 거랑은 조금 다른 현상이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관절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경직의 영향이 있어 단점은 환자 자신이 어떤 동작, 특히 빠른 동작을 취하려고 할 때 뻣뻣함이 증가돼서 잘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보행 같은 거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기 땅 하고 걸으려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뭔가 움직임이 빨라지면 갑자기 경직이 올라오면서 뻣뻣해져 가지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원하는 동작을 만들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근육 힘의 저하가 느껴진다든지 조화 운동, 이렇게 조화롭게 여러 가지 목적 있는 운동을 하거나 섬세한 운동을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장점은 초기에 이완성 마비 상태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아예 쭉 팔다리가 늘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주치로서도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직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근력이 어느 정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반사항진이 섰을 때는 체중 부하, 설 수 있는 거죠. 축 늘어졌을 때는 무너지게 되지만 그래도 일단 뻣뻣하게 다리가 딱 버텨주면 체중 부하를 견디게 하기 때문에 기립 자세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또한 근위축이라든지 골다공증, 심부정맥 혈전증, 깊이 있는 혈관들이 거기에 이제 혈전이 끼는 거, 이런 합병증을 방지하고 어쨌든 심폐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기능 및 합병증 예방에 유익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직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운동요법, 두 번째로 약물요법, 세 번째로는 보툴리늄 톡신 주사 및 수술적 요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경직의 치료 중에 물리치료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와 근육 신장 운동을 통해서 경직으로 인한 근육의 짧아짐,
단축, 그 짧아지면 또 관절도 짧아지겠죠. 굳겠죠. 그런 것을 막아주고 항진된 반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신장을 위해 석고공대를 사용한 지속적인 석고고정이나 여러 가지 부목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보조기를 사용해서 경직으로 인한 변형을 교정함과 동시에 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요법은 몇 가지 약물들이 경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직의 경우에는 운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함이 일반적인 치료가 되고, 약물의 용량은 초기에는 적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효과를 보면서 차츰 증량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로함, 졸림, 근력 약화, 어지러움 등의 증상 호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일부 환자들에서 항경직 약물 사용 시 간 수치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 및 혈압 검사가 요구됩니다. 환자마다 경직의 정도 및 약물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면밀한 관찰과 판단을 통해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툴린 톡신 주사와 수술이 있는데, 수술은 사실 요새는 아주 중증인 경우에 아니고는 잘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보툴린 톡신은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되었습니다. 뇌졸중 후 경직성 상지마비의 경우에는 상지 경직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의 증가, 견관절 동통의 감소에 이런 보툴린 톡신 주사가 효과적인 게 알려져 있고요. 뇌졸중 후에 경직성 하지마비 같은 경우는 경직 자체 감소 및 보행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툴린 톡신 A 주사요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국소 경직에 대해서 효과가 우수해서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효과는 통상 주사 1일부터 3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 뇌졸중의 상지 근육 경직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투여 가능하고, 투여 간격은 최소한 4개월은 경과가 되면서 최대 6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 경직의 국소는 아쉽지만 보툴린 독소 주사 치료는 보험급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국소적인 경직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어 역시 진찰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방향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졸중 환자의 경직은 증가한 근긴장도 때문에 계속해서 짧아지려는 근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근긴장도를 떨어뜨려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렵고 긴 싸움입니다. 경직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하지의 기능과 관절의 움직임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세심한 관리와 관심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오늘은 편마비 환자에 있어서의 경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